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중학교 동창회에서 재회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사실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남편 말로는 그 당시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수줍고 소심한 어린 시절이라 말 한번 제대로 붙여보지도 못하다가 다 커서야 이제 고백하게 됐다고요. 그렇게 성인이 돼서 동창을 다시 만나 연애를 한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 집안에선 결혼 당시 저를 강경하게 반대했어요. 저희 시가엔 시부는 없고 시모만 계시는데 시모가 좀 기가 장난이 아닌 분이거든요. 돌아가신 시부 없이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 사업까지 일궈온 말하자면 알파 어머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모는 기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 우리가 뭐하는 집안인진 알고 민상이 만나니? 아, 네. 가족 사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상 씨도 같이 일 돕고 있고요. 듣지 않니? 아버지가 노가다 일 하셨다고? 아, 노가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평생 현장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해오셨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고? 아, 저희 어머니는 저희 남매 공부할 때 학업 뒷바라지 하느라 식당에서 일하셨고요. 지금은 전업주부로 계십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랑 엮여서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이 사람 제가 딱 결혼하고 싶은 완벽한 여자예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 사람이랑 결혼 허락해 주세요. 시모가 결혼 당시 절 반대한 이유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이유였어요. 시모네는 꽤나 큰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 돈도 가진 것도 많은데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현장 건설 노동자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고 엄마는 식당이라며 우리 남매 학업 뒷바라지를 하셨지만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차저차해서 결혼은 하게 됐지만 그 후에도 시모는 저를 보면 혀를 끌끌 차고 인정을 해주지 않더군요. 거기다 시숙내외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 편들어주는 척 하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기분 나쁜 말들을 해댔죠. 에이, 어머님. 집은 별로지만 직업은 안정적이잖아요. 여자 직업 간호사면 나쁘지 않죠. 병원에 없어서 못 구하는 게 간호사라 언제든 일할 수 있고요. 없이 자란 거 치고는 빈티도 덜 나잖아요.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절 살살 매기곤 하더라고요. 겉으론 절 편든다고 하는 소리니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전 속으로 기분이 나쁜 그런 말들 뭔지 다들 이해하시죠? 하지만 시숙부부랑 남편이 같이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다 가족 비즈니스인데 척질 수도 없었고 다행히 저랑 남편이랑은 사이가 좋기도 했고 해서 그럭저럭 견디고 살았죠. 그러다 한 날이 있었어요. 시모가 배달하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 뺑소니로 치고 가버려 범인을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됐어? 아직도 못 찾았대? 그런가 봐. 차 사고 같았으면 차량 번호 조회라도 해서 잡을 수 있을 텐데 자전거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 경찰에서 CCTV로 추적도 했는데 이놈이 어찌나 잘 빠져나가는지 CCTV 사각지대로 다 빠져나가고 나중엔 자전거도 버리고 옷 갈아입고 튄 것 같더라고. 결국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일만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사고 후유증은 차 사고나 자전거 사고나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시모는 꽤 오랜 시간을 입원해 있어야 했죠. 저는 시모를 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담당과 의사에게 부탁해 특별히 신경도 많이 썼고 지극정성을 다했죠. 잘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좀 예민하신 분이라 말은 안 해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윤영쌤 말이면 제가 당연히 신경 써야죠. 저 인턴 때부터 쌤이 항상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쌤 어머님 특별히 더 신경 쓰고 계속 살펴봐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간호사와 의사 사이가 좋기는 좀 어려운 편인데 담당 의사가 운 좋게도 저와 친한 분이라 다행히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죠. 아까 의사가 와서는 네 칭찬을 한참 하면서 내가 네 CM이라 특별히 잘 봐준다고 하더구나. 병원에 아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참 도움이 된다더니 그 말이 틀린 게 없는 모양이다. 고맙다. 신경 써주고 주변에 부탁까지 해서 챙겨주다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죠. 가뜩이나 병원에서 지내느라 힘드실 텐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든지 말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모가 저한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생전 안 하던 고맙다는 말까지 해 놀랄 정도였죠. 시모는 그렇게 거의 몇 달을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사이 병원에 근무하는 저와 가장 가까이 지냈죠. 그러다 몇 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퇴원하고가 더 문제인 거예요. 몸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상태는 훨씬 호전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했었는데 시모가 워낙 까탈스럽고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 집으로 남은 함부로 절대 안 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렇게 돈도 많은 양반이 요즘 가정부 한 명을 안 쓰고 본인이 살림을 다 하니까 말 다 했죠 뭐. 시모는 이제 거동도 잘하고 하니 혼자 거뜬하다고 했지만 하루는 급히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아가, 이런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혹시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시모의 목소리에선 울음이 뚝뚝 묻어났고 너무 놀라 시모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내가 좀 넘어져서 말이야. 제가 바로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제가 급히 달려갔더니 시모는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와 옷 갈아입다 그만. 허리가 삐끗했는데 꼼짝도 못하겠구나. 미안하다. 이런 꼴이나 보이고. 그 독한 사람이 눈물까지 보이며 그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있는데 저까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른 시모가 일어나는 걸 도와주곤 옷까지 입혔죠. 다른 건 사부작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 게 문제다. 몸이 아프니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서러운지. 이럴 때 딸이라도 하나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남한테 이런 걸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아들놈들은 하나 소용도 없고. 어머님, 딸은 없지만 대신 이렇게 며느리는 있잖아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려니 생각하고 편하게 부탁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창피하다, 미안하다 그런 생각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프일 땐 제가 얼마든 해드릴 수 있어요.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시모는 눈물을 감추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동안 절 반대도 하고 구박도 한 시모였지만 그 순간 전 서운하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전 시모 집을 자주 찾아가 시모를 돕게 됐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유, 우리 윤영이 왔니? 고맙다. 너 피곤하진 않니? 어제도 나이트 근무였다고 하더니. 좀 피곤하긴 한데 견딜만해요. 간호사로 사는 게 다 이렇죠 뭐. 네가 고생이다 정말. 미안하다. 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모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시모에게 신뢰도 얻게 됐죠. 그러다 한날은 시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윤영아, 아가, 내가 미안했다. 너 마음고생 많았지? 어머니, 왜 아니었겠니? 너한테 그렇게 몹쓸 말도 많이 하고 정 떨어질 말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싫은 내색도 않고 얼마나 소가리가 심했겠어. 시모는 늘 제 눈엔 항상 기운 센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참 여린 사람이더군요. 나도 원래 이렇진 않았다. 어떻게든 아들놈 둘 키워내고 혼자 사업까지 굴리며 악착같이 살려다 보니 갑옷을 몇 겹씩 입을 수밖에 없더구나. 처음엔 위압적으로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어. 안 그랬다가는 세상이 날 무시하니까.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나도 나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더구나. 일부러 강해 보이려 하던 게 내 모습이 돼버린 것 같고, 어떻게든 내 가족 지키고 살려다 보니 남한테 못할 짓도 하게 된 것 같고, 나도 어쩌다 내가 이런 도끼만 남은 늙은이가 됐나 싶다. 너한테 내가 너무 못할 말을 많이 했지? 무지개 굴어 미안하다.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라 그래도 그렇게 쭉 성실히 살며 지내온 걸 보면 너도 참 고생이 많았을 텐데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지내는 게 젊은 시절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가 널 이해해주지 못했으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에 속상하던 때도 있었지만 어머님 아프신 이후로 저희 가까워지면서 저 어머님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어머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며느리 하나가 둘씩이나 되는 아들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워진 저와 시모 사이를 형님은 계속 경계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동서, 자기 요즘 어머님이랑 부쩍 가까운 느낌이다?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눌 게 그렇게 많아? 뭐 그냥 이러저런 살아온 얘기들이죠. 뭐 들어드리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 어머님 마음 좀 약해지고 하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살살 뭐라도 하나 캐낼만 해서 그래? 네? 뭐라고요?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좀 아프고 그럴 때 허약해져 있으면 괜히 마음도 약해지고. 그럴 때 콩고물 하나 얻어먹기 딱 좋은 타이밍 아니야? 글쎄요. 전 그런 생각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역시 모 눈엔 모만 보인다는 말이 맞나 보네요. 뭐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모 눈엔 모만 보여? 그 뭐가 뭔데? 지금 나더러 네가 그딴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보는 거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어머, 뭘 이렇게 발끈하고 그러세요. 그냥 제 말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산다는 소리죠. 너무 과민 반응을 하시네요. 형님은 시시콜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서 시모에게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게 아닌가 비꼬며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고 전 그렇게 응수해줄 뿐 상대도 해주기가 싫더군요. 대놓고 제 앞에서 안 좋은 말을 하던 시모보다 뒤에서 음침하게 절 매겨오던 형님이 늘 더 싫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모는 사고 이후로 좀 기가 꺾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눈빛도 강하고 말도 매섭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확실히 약해진 게 많이 느껴졌죠. 한번 크게 아프고 났더니 내가 뭘 그리 독하게 살았나 싶더라며 시모는 한층 여유롭고 부드러운 태도가 됐죠. 어머님, 내일 검사 가시는 날이시죠? 제가 모시러 올게요. 같이 가요. 시모는 퇴원하고도 한참을 검사받으러 주기적으로 병원을 들려야 해서 제가 모시고 다니며 같이 다닐 시간이 많았고 시모는 없던 딸이 하나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어요. 저도 예전엔 시모 원망을 많이 했었지만 또 다 훌훌 털어놓고 서로 얘기를 하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 혼자 그렇게 자식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워킹맘, 싱글맘으로 사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그리고 시모도 예전에 미안함 때문인지 저한테 부쩍 잘 대해주기 시작했죠. 값비싼 선물이 들어오면 몰래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저희 친정에 갖다 주라고 주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잘 챙겼고요. 그러니 친정에서도 고마워해 시모가 좋아하시는 음식 같은 걸 정성스레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친정에서 챙겨준 시모가 좋아하는 집에서 만든 식혜며 약과며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저희 엄마가 식혜를 더 챙겨주셨어요. 어머님이 별로 달지도 않고 너무 맛나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얼음 띄어서 갖다 드릴게요. 됐다, 얘. 그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올 거 없다. 시모가 갑자기 냉정하게 저를 내치듯 말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뒤에서는 나한테 악독한 시민이 독해서 주변이 사람이 없니 그런 소리나 하려고 그래? 됐다, 집어치워라.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앞으로는 이런 거 굳이 싸들고 올 필요 없으니까 뒤에서 험담이나 하지 마라. 예쁘게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못된 것.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세요? 네가 안 했단 말이야? 큰애가 나한테 와 그러더라. 네가 한 말이라고 읊어주던데 그럼 걔가 거짓말을 했단 소리야? 알고 보니 형님이 시모에게 와 쪼르르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시모에 대해 안 좋게 했던 얘기들은 죄다 2년도 더 전에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랑 나랑 이렇게 가까워지기 전에 시모가 나 대놓고 구박하고 그럴 때 말이에요. 거기다 정작 그 말들을 한 건 모두 형님이었고 저는 그냥 들어만 주다가 동서는 왜 가만히 있냐, 왜 눈치 없이 혼자 착한 척이냐 하기에 몇 마디 거둔 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 말은 싹 빼고 제 말만 가서 쪼르르 잃은 거였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시모는 나더러 이제 올 필요 없다고 차갑게 대하고 제 해명도 들으려고 않고 나가라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다 지금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됐다. 들을 것도 없다. 더는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썩 나가. 배은망덕한 것.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억울해서 형님한테 따졌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 있죠? 아니, 어차피 그런 말을 했던 건 사실 아니야? 맞장구든 뭐든 동서가 동일한 말이잖아. 그건 형님도 같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리고 전 그냥 거들기만 했을 뿐이고요. 그럼 동서도 가서 일러. 그럼 되잖아. 진짜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대체 뭐예요? 지금 한 말도 아니고 한참 전에 했던 말을. 어머? 언제 한 말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내가 언제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려? 아주 대놓고 저를 매기겠다는 의도로 가득한 걸 보니 정말 억울하고 화도 났죠. 그렇게 형님 때문에 시모와의 기껏 좋아졌던 사이가 다시 틀어지고 만 것도 속상하고 답답했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고 한 달쯤 지나 시모와 제가 급작스레 오해를 풀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시모가 혼자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물기 있는 바닥에 넘어져 재입원을 하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의사는 퇴원하고 나서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시모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원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또다시 입원 신세를 지게 됐고 저는 그런 시모를 돌보며 오랜만에 다시 길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전 제 억울함을 얘기했고 시모도 오해를 풀게 됐어요. 사실 나도 널 그렇게 보내고 영 찝찝했다.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지. 널 정말 딸처럼 생각했고 우리 사이에 애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다. 네 얘기도 차근차근 들어봤어야 하는 건데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렇게 내 말만 와다다 쏟아내고 널 그렇게 보내다니 미안했다. 윤영아,
내가 이러고 아직 어리석고 그렇다. 네가 이해를 좀 해다오. 그렇게 시모와 제가 화해한 이후 얼마쯤 지났을까? 시숙 부부랑 남편이 엄청나게 들떠서 술판을 벌인 날이 있었어요. 사실 시모가 갖고 있는 땅이 꽤 됐는데 그게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몇 년 만에 그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 거였죠. 이거 한참 묵혀둔 땅이었는데 이것만 풀리면 바로 사업이 착착 진행될 거 아니냐고. 비싼 값에 팔면 우리 사업에도 보태고 나눠 갖고도 충분히 남을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완전 떼부자 되게 생긴 거야 아주. 아주버님, 근데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아직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건데. 아이고, 우리 재수씨 너무 순진하시다. 뭐 그런 게 뉴스에 나와야 찐인 줄 알아? 알 사람은 이미 다 알아. 원래 이런 정보는 아는 놈들끼리 싹 해먹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정말로 시모가 갖고 있던 땅이 포함돼 있었고 셋은 완전 살판이 났죠. 그리고 그 결정이 난 이튿날 남편이 저한테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남편이 내민 건 이혼 서류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그 땅 어차피 엄마가 우리 형제 나눠줄 땅인데 우리 부모님이 평생 일궈서 남은 재산을 생판 남이랑 나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어? 너무 서운해하지 마. 사람이 원래 각자 타고난 복이 다른 법이야. 넌 개천에서 자랐으니 개천에서 자란 거나 먹고 살아야지. 갑자기 바닥고기 행세한답시고 엉뚱한 거 처먹다가는 너 탈난다. 그냥 좋게 끝내자. 군말 없이 이혼 도장 찍어주면 너한테 이 집 정도 넘겨줄 수 있어. 뭐 이 집 정도랑은 비교도 안 될 돈이 나한테 곧 굴러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뭐? 개천? 바다? 웃기고 있네. 어차피 나랑 너랑은 노는 물이 달랐거든? 그래, 이혼해 줄게. 나도 바라던 바야.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놈을 손절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남편 놈은 제가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이자 어리둥절한 눈치였지만 본인이 원하던 거니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고 소송 아닌 합의 이혼은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저희는 바로 이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놈이 완전히 난리가 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야,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 왜? 뭐 때문에 이 난리야? 갑자기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아니, 그 땅이 왜 네 땅이야? 어? 들어보니 전시모가 아들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이혼 후 전 남편은 본격적으로 전시숙이랑 합세해 시모한테 미리 땅을 좀 증여해주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보챘는데 시모 알, 내가 그 땅 팔아 언제 니들 준다더냐. 그리고 그거 이미 명이 넘어갔다. 그런 거죠. 두 아들놈은 아니 그걸 누구한테 넘겼냐 했더니 시모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말에 전 남편 놈 길길이 날뛴 거죠. 아니 그걸 며느리한테 줬다고? 심지어 이혼한 며느리? 그걸 며느리한테 주는 게 어딨냐. 소송 걸 거다. 자식까지 제끼고 며느리한테 상속하는 법은 없다. 내가 다 찾아올 거다. 그랬더니 전시모가 주긴 누가 줘. 내가 윤영이한테 다 팔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진짜야? 그 땅이 진짜 네 명이냐고. 응, 내 명이야. 왜? 부럽니? 이게 미쳤나? 그게 왜 네 땅이야 대체? 분명히 우리가 물려받을 우리 엄마 땅이었는데.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란다. 토지 거래 몰라? 난 엄연하게 거래를 해서 땅을 산 거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땅을 사? 어? 그쵸.
저에겐 그 땅을 살 만한 돈은 전혀 없었어요. 자, 이제 그 땅이 대체 언제 어떻게 제 명의가 된 건지 자초지종을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는 시모가 재입원을 했다가 형님의 수작질 때문에 생겼던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가 좋아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이가 다시 좋아지니 제가 다시 시모한테 신경을 많이 썼죠. 두 아들놈들은 사업하느라 바빠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았거든요. 한날은 대위 근무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시모랑 병원 안을 돌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웬 안 못 보는 노인이 우리 앞을 지나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였죠. 그런데 그 노인이 저희 시모 쪽을 보더니 뭐라 주문 같은 말을 외고는 기분 나쁘게 멈춰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남을 뚫어져라 보세요? 그러자 그 노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였죠. 뭐가 그리 욕심이 많아? 다 늙은 양반이. 아니, 저기요. 갑자기 그게 무슨... 그리 욕심이 많아. 그 많은 걸 그리 꽁꽁 다 혼자서 쥐고 있으니 자꾸 몸이 아프지. 자꾸 아프지? 자꾸 다치지. 당연하지. 두고 봐라. 날이 갈수록 더 할 테니. 여기가 괜찮아지면 저기가 아프고 하나가 나으면 또 저기가 다치고 그럴 거야. 저도 시모도 놀라 노인을 바라봤죠. 앞도 못 보는 노인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가진 재산 자식 나눠주고 훌훌 털어.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간 목숨 날아가게 생겼어. 다 나눠줘야 화가 없어. 욕심 좀 버려 이 할맛이야. 아니 무슨 그런 말을... 지금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세요, 네? 곧 화입을 노인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늙은 무당 말이려니 하고 새겨들어. 자네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는 호련히 사라졌죠. 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헛소리라고 시모를 달랬는데 시모는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이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신경이 어떻게 안 쓰이겠어요. 진짜 무슨 영험이 있는 노인네인가 싶고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 다치고 이러는 게 진짜 그래서 그런가 싶고 그랬겠죠. 시모는 생각이 많아지는 눈치였어요. 혼자 생각하고 싶다는 시모를 병실로 모시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차에 탔죠. 그런데 제 옆으로 한 노인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 아까 본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놀란 상태였는데 노인은 제 뒷차 운전석에 타더군요. 룸미러를 보면 썬팅이 안 된 옛날 차 같은 경우는 뒷차의 운전석이 훤히 보이잖아요. 제 차는 썬팅이 짙게 된 차였지만 노인이 타는 차는 썬팅이 옅어 훤히 보이더라고요. 안 못 보는 노인이 운전석엔 왜 타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노인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고 지팡이도 내려놓고는 눈에 붙인 뭔가를 떼어내더니 혼자 그대로 운전을 해서 횡하니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럼 안 못 보는 노인도 아니었단 말인가?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안 못 보는 행세까지 하면서 우리 시모한테 그런 말을 한 거지?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저 사람 뭔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그런데 문득 선글라스를 벗은 그 노인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봤더라 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니 예전에 얼핏 형님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시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 노인을 보내고 그냥 지나가다 길 물어본 사람이었다고 막 둘러댔던 기억이 난 거죠. 당시 형님이 너무 심하게 놀라면서 뭔가 급히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 좀 미심쩍어서 그때의 기억이 제겐 좀 강렬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이쯤 되니 확실히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노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판단으로 재빠르게 행동해 노인의 차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일정 거리의 간격을 두고 운전을 해 따라가자 노인이 도착한 곳은 웬 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저도 병원팀 식구들을 따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전 안으로 몰래 따라 들어가 노인이 들어간 곳을 확인하고는 그 옆방을 달라고 말했죠. 거긴 벽 자체가 걷을 수 있는 발로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눈엔 벽 같지만 벽에 창문이 뚫려 있고 그걸 불투명한 발로 가린 그런 구조였죠. 전 여러 번 가본 곳이라 그 구조를 알고 있었고요. 이쪽에서도 대화를 나누면 소리가 섞이니 저쪽 소리가 안 들리지만 숨죽이고 조용히 있으면 옆방 대화 내용이 전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 옆방으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전 정말이지 일평생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이미 시숙과 형님 그리고 제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 어떻게 되긴 이 엄마가 나서서 일 망치는 거 봤니? 아주 잘 깔끔하게 처리하고 왔지. 그 놓친내 제사 옮겨지고 있다가 더 다치고 아플 거다 그랬더니 아주 사색이 되더라. 늙어서도 그렇게 또 건강 걱정은 되는 모양인지. 제가 알게 된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은 형님네가 무당 집안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행에 따라온 그 사람이 형님의 엄마, 시숙의 장모였던 거예요. 우리 집 형편 안 좋다고 자기네는 법조계에 종사한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하더니 그게 모두 다 개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사실은 시모도 모르고 있었고 원래는 제 전남편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던 당시에 가짜 부모를 데려와 연기를 시켜서는 상견례도 결혼식도 다 가짜 부모 모시고 했던 거예요. 잘 나가는 무당집이라 돈은 많은데 그렇게 결혼할 순 없으니 아예 신분을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시숙은 애초에 이걸 모두 알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둘은 시숙의 장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고 나중에 제 전남편까지 거기에 합류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왜 전남편이 시숙과 한편이 되었는지 의아했는데 이 대화를 듣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진짜 영험하시긴 정말 영험하십니다. 사돈어른 말씀대로 저희 엄마 기가 제대로 꺾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지? 이 집은 하여간 애미 기운이 너무 세서 그게 문제였어. 애미가 기운이 그러고 너무 강하니 자식들 일이 당연히 안 풀리지. 그 길을 좀 꺾어줘야 일이 풀리고 기운도 트이고 그러는 거거든. 맞아요. 저희가 엄마 하시던 사업 이어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일선에서 물러났다곤 하지만 입김이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자네들이 불만이 많았잖아. 자기들 사업 잘 되게 하고 싶다고 나한테 도와달라 사정사정을 해서 내가 조치를 취해준 거지. 남편과 시숙 둘 다 시모에게 불만이 많았던 차에 그런 말을 들으니 자기들 사업이 잘 되려면 시모 기가 꺾여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 시숙 장모가 꽤 잘 나가는 무당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이 솔깃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모 기운을 약하게 만들겠다고 꾸민 일은 단순히 굿이나 부적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전거 뺑소니 사고였던 거죠. 야,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계획은 진짜 탁월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 정도 사고가 딱 적당하니까 그렇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되니 차 사고는 안 되고 딱 몇 달 입원했다 나와도 계속 몸이 불편해서 기가 빠져나가야 하니 너무 작은 사고여도 안 되고 그래야 기가 팍 꺾여서 자식들한테 숙인다고 딱 그 정도 사고가 적당했던 거지. 그렇게 시숙의 장모가 시모가 다치도록 누리고 판을 짰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 이후 그들이 바라던 대로 좀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아프고 나서 시모 기가 많이 약해졌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욕심 많은 놈들은 그걸로도 모자랐던 거예요. 하여간 우리 엄마는 참 늙어서도 욕심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게 알아서 나서주면 좀 좋아요. 그린벨트 풀린다는 소리 나오고 하면 알아서 니들 나눠주마 하고 나왔어 봐. 우리가 이런 수까지 써가면서 연기를 할 필요가 어딨냐고. 그러게 말이오. 하여간 어머님 욕심 많은 건 알아줘야 돼.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일 안 벌였어도 언제 한 번은 어디 탈났을 거야. 그 셋은 그린벨트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나이도 있는 양반이 무슨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다 안 놓고 있냐고 안달이 나서는 자식들 물려줄 기미가 안 보이니 최후의 수단으로 가짜 맹인 무당 연기까지 하면서 그런 짓을 꾸민 거였죠. 하여간 내가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살도 날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들 말어. 부적도 잘 넣어놨지? 그 외에 내가 줬던 거. 예, 엄마 침대 밑에 넣어놨어요. 엄마 기 빼고 몸 허약하게 만든다는 그거 맞죠? 내 말대로만 잘 따라봐. 곧 그 노인네 저 세상 보내놓고 자기네들 셋이 잘 먹고 잘 살 날도 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넷은 별별 해기망측한 방법을 다 써가며 시모를 망하게 하기 위한 짓들을 꾸며왔던 거죠. 정말이지 악마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넷이 식사를 하는 사이 몰래 빠져나와 녹음된 내용을 모조리 시모에게 들려줬죠. 시모는 제가 받은 충격의 몇 배로 충격을 받은 듯 하더군요. 정말이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죠. 사실 그도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자식이라고 달랑 둘 있는 것들이. 심지어 진짜 그렇게 혼자 새 빠져라 일하며 평생을 키워온 아들 둘이 나란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말을 듣고서는 자기 엄마한테 그딴 짓을 했으니 어떻게 그놈들을 가만두겠냐고요. 내가 이놈들 그냥 가만히 둬서야 되겠니? 어떻게든 이놈들 내가 망하게 해주고 말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내 명의 눈을 못 감는다. 어떻게 하시게요, 어머니? 땅 그놈들 안 주시려고요? 그거야 당연한 소리고. 근데 이 땅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한테서 그걸 뺏어가지 않겠니?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얼른 죽기를 빌어서라도 그 땅 뺏어가려고 작정을 할 놈들인데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 땅은 너한테 넘기는 걸로 하마. 네? 저한테요? 아니, 저한테 상속이 돼요? 전 며느리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아마 그게 안 될 텐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하셔도 자식 둘이 분명 소송을 할 거고요. 거저 주면 안 되지. 네가 내 땅을 사야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땅을 사요, 어머니. 파는 거야 얼마에 팔든 그건 파는 사람 마음 아니겠니? 내가 너한테 그 땅 전체를 500억에 넘기고 싶으면 500억에 넘기는 거고 500원에 넘기고 싶으면 500원에 넘기는 거다. 넌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아직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라 충분히 헐값에 팔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일도 없고. 안 그러니? 그렇게 해서 시모는 그 땅을 완전 헐값에 저에게 팔았고 제가 그 땅을 넘겨받게 된 거였죠.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좀 정리를 한 뒤에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할 셈이었는데 좀 그렇긴 했죠.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모양새가 마치 시모 땅을 가져간 다음에 볼일 다 봤으니 이혼하자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남편놈 그런 인간인데 저한테는 뭐 유독 잘했겠어요? 저도 그동안 당연히 쌓인 게 많았죠. 신혼 초에는 사이좋고 유들유들하더니 갈수록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다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이러니까 좀 그렇긴 하더군요.
모양새가 마치 시모 땅을 가져간 다음에 볼일 다 봤으니 이혼하는 것 같은 모양새 같달까. 실제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미운 아들이라고 해도 며느리한테 이혼당한다고 하면 시모 기분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하늘이 절 도와주는 셈으로 진짜 감사하게도 전 남편 놈이 먼저 이혼 서류를 갖고 와 내미니 제 입장에서 완전 땡큐베리 감사 아니었겠냐고요. 그러니 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곧바로 이혼을 한 거였죠. 일단 이 사실은 숨기고 있는 게 좋겠다. 아마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너한테서 그 땅을 뺏어갈 방법을 찾을지 몰라. 그 땅에 대한 권리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너한테서 다시 뺏어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 땅이 네 명의로 돼 있다는 건 좀 숨기는 게 좋겠구나. 이혼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터뜨리는 걸로 하마. 그렇게 전시모는 때를 기다렸고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난 셋이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어대며 개거품을 물어댈 때 니들이 감히 그딴 짓을 해놓고는 나한테서 재산 물려받을 생각을 했었냐 하며 고의 사고를 모의한 정황에 대한 제 녹음 증거를 갖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였죠. 경찰에선 제가 녹음한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 사고 영상을 포함해 그 범인을 공모한 넷의 통화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자전거 사고를 고의로 낸 범인도 찾을 수가 있었죠. 알고 보니 그 범인은 돈 받고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놈이었나 봐요. 정가도 엄청 많은 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안 걸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완전 그쪽으로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전과자와 공모까지 해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생각을 하다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놈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당 혐의로 넷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됐고 알고 보니 그동안 뒤에서 시모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혐의까지 밝혀져 사업에서까지 모두 손을 떼게 됐죠. 제 전남편 놈과 전시숙 부부는 모두 여러 혐의로 감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난 후 전 전남편 놈이 하도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편지를 보내대기에 대체 뭔 말을 하려나 싶어 딱 한 번 면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윤영아, 그래도 내가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냐?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못한 게 있냐? 그래, 내가 엄마한테는 몹쓸짓 많이 했지. 사고도 그렇게 가짜로 조작하고 엄마 돈도 빼돌리고. 근데 내가 너랑 살면서 뭐 손찌검을 한 번 했니? 술주정을 한 적이 있니? 나름대로 모범 남편 아니었냐? 기가 막혀. 모범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어쨌든 그 땅 나 좀만 줘라. 내가 많이도 안 바랄게. 한 3분의 1? 아니 한 5분의 1만이라도 떼줘라. 엄마한테 샀다고는 하지만 그 가격에 그게 뭐 어디 산 거냐? 그냥 네가 상속받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고 그 땅을 받아. 다 나랑 결혼한 덕에 그런 행운도 생긴 거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만나게 해준 거 그거 고마운 대가로 좀만 주면 안 되겠냐?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딴 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 너 진짜 찌질하다. 이 새끼야. 내가 그 땅 너한테 주지도 않겠지만 내가 아니라 어머님을 봐서라도 절대 너한테 안 줘. 어머님은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서. 그러고도 미역국을 드셨을 어머님이 불쌍해서라도 그 땅 한마지기도 너한테 안 넘겨, 이 새끼야. 야, 너 진짜 이럴래? 이게 뭣도 없는 게 지금 갑자기 일확천금 생겼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네. 야, 네가 뭐가 잘났어? 뭣도 아닌 걸 가진 거 없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있네, 이거. 그래?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참에 한번 물어나 보자. 너 대체 나랑 결혼을 왜 했냐? 왜 결혼을 하긴, 네가 딱이니까 했지. 우리 사돈 어른이 얘기한 게 딱 너 같은 년이었거든.
집안 형편은 보잘것 없어서 대충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고 나중에 내쳐도 달려들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직업이 되게 후져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 쪽팔릴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성실하고 순진하고 가진 거 없는 년. 그런 년 하나 찾아서 결혼하면 제일 속 편할 거라고 나한테 점지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 타겟이 나였다? 그 말 듣고 얼마 안 지나서 동창회 가서 널 탁 마주친 거야. 아, 이거다 싶더라고. 그래서 낚아서 입에 발린 말 좀 해줬지. 그랬더니 바로 넘어오더라. 순진한 게. 결국 저와 결혼한 건 역시 실속의 장모가 시킨 거였다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 그래, 뭐 그랬겠지. 가진 거 없고 힘도 없으니 그린벨트 풀린 땅 너랑 나누기 싫다 운운하면서 이혼하자 해도 별탈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 어머, 근데 어쩌지? 그 땅은 이미 다 내 손에 들어와 버렸네? 난 그 땅 팔아 곧 말도 안 되는 돈이 굴러들어오게 생겼고 넌 대체 얼마를 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진짜 모르는 일이야. 안 그러니? 직계에 지가 넘어간 멍청한 새끼가 누구더러 순진 타령이야. 야, 너 같은 새끼야말로 지가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 새끼지. 남 인생 망치려다 지 인생 골로 가게 만든 등신 같은 놈. 그 안에서 한번 잘 살아봐. 땅 갖고 싶다고 아무리 편지 보내고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나 그 땅 다 팔고 곧 여기 뜰 거거든. 한번 감옥 생활 잘 해보셔. 화이팅! 그 사건 이후 두 아들놈과 완전히 절연을 한 전시모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아들놈들이 탄원서 써달라고 하고 사과문 보내고 난리를 피웠지만 절대 응해주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강한 여자로 다시 돌아온 전시모는 정말 카리스마로 중무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전시모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어요. 제가 전 남편 놈에게서 위자료와 피해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증언도 해주고 많은 부분을 도와줬죠. 사실 전 형님의 어머니인 무당까지 동원해 하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온 놈들이라 조금 무섭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죠. 한동안은 혹여나 누군가 나타나 내게 무슨 해를 가하지라도 않을까 겁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전시모와 논의에 그 땅을 모두 팔았거든요. 그리고는 전시모와 제 뜻을 합쳐 좋은 곳에 기부도 했어요. 전시모는 너무 베풀지 못하고 살아 화를 입었던 것 같다며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는 뜻을 보였고 저 역시 노력 없이 굴러들어온 돈을 모두 갖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세상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고 반 정도 남은 재산을 가지고 저는 지금 새로운 제 꿈을 찾기 위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전시모와는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좋은 인연이 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두 자식놈들은 모두 감옥에서 나왔지만 빌빌대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게 마지막 소식이네요. 남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꼭 자기가 다시 그 화살을 맞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걸 저는 전 남편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결혼한 덕에 그 교훈 하나는 정말 제대로 얻었네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이 넘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생이 결정돼 있다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 가난을 대물림 받을 거란 생각이 들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잘 사는 부모님처럼 돈 걱정 없이 평생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똑같지만 세상에 나온 순간 인생이 정해져 버리는 팔자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전 불행을 이미 갖고 태어났구나 생각을 하며 살았죠. 하지만 슬픔과 불행을 일찍 겪었으니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겠나 생각했지만 제게 하늘은 그리 공평하질 않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겪은 불행은 시작에 불과했고 살면서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절 바닥으로 치닫게 했어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막에도 꽃이 핀다는 말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얼굴도 못 본 채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야 했어요. 어머니는 워낙 몸이 약했고 절 낳다가 그만 돌아가시게 됐죠. 다른 아기들은 태어나면 온 가족의 축복을 받지만 전 축복은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 때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제 인생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가댁에서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고 원망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를 꼭 닮은 저를 보며 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며 절 예뻐하셨고 그 누가 절 불행의 씨앗이나 말을 해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며 절 지키기 위해 많이 싸우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잡아먹은 애라면서 친척들이 절 안 좋게 보니 아버지는 친척분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절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어요. 남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웃 사람들에게 젖동량도 하고 제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집 저 집 절 맡기고 회사를 다니셨죠. 그때 아버지는 퇴근할 때마다 절 봐준 이웃집에 뭔가를 사들고 와서 우리 딸을 봐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셨죠. 요즘 세상 같으면 이웃집에서 그렇게 남의 집 아이한테 밥도 주고 밤 늦은 시간까지 봐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전에는 그게 당연시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오늘은 새 들어 사는 주인집, 내일은 슈퍼가게, 그 다음 날은 방앗간집 할머니 댁까지. 저는 이렇게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엄마의 부재 속에서도 아빠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승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집을 살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장 통닭을 매일 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절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요즘 말로 하면 원조 딸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준 선물 중에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딴 SY 열쇠고리를 만들어 제 가방에 걸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당시 작은 철강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접 현장에서 제가 좋아할 법한 세상에 하나뿐인 장난감을 만들어 오시곤 했는데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SY 열쇠고리였죠.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저한테 또 비극적인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추측으로는 6살 때를 기억합니다. 집 주변에 큰 시장이 있었는데 아빠는 주말 근무가 없을 때는 제 손을 잡고 그 큰 시장에 가서 제 간식도 사주고 일주일 동안 저희가 먹을 반찬거리도 사곤 했죠. 근데 그날은 시장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탈춤 공연이 시장에서 열리던 날이었어요. 요즘에야 콘서트다 뭐 너무너무 즐길 문화거리가 많지만 그때는 시장에서 열리는 그런 길거리 공연들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문화적 혜택이라고 할 수 있었죠. 탈춤 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그날따라 시장 광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원래도 유명한 시장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이라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빠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본다고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앉겠다며 정말 시장통이 난리통 그 자체였어요. 근데 아빠는 그 공연을 보는 것보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나 더 사주는 게 낫다면서 그 길거리 공연이 있는 장소를 빠져나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여기서 정말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공포심도 들더라고요.
아빠 손만 잡고 힘겹게 사람들을 헤치며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 밀려서 제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아빠 손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서 아빠 손을 잡았죠. 그렇게 겨우겨우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빠져나왔는데 나오고 나니 제가 잡은 그 손은 저희 아빠 손이 아니었습니다. 웬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저도 그 아저씨를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제가 길을 잃은 줄 알고 시장 버스 정류장 옆에 만남의 광장에 절 데리고 가서는 여기서 기다리면 아빠가 올 거라고 하면서 전 그렇게 그곳에 남겨졌죠. 전 그 아저씨 말만 믿고 거기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저 끝에 체크 남방을 입은 아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빠인 줄 알고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갔는데 어느덧 시장 밖을 빠져나와 버렸죠. 그리고 아빠와 같이 들어왔던 시장 입구도 찾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정말 그때 아빠 아빠 하고 몇천 번을 부른 줄 몰라요. 그런 절 보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부모를 잃었냐면서 내가 그렇다고 하니 제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갔는데 아무도 미아 신고를 한 사람이 없고 아빠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절 보더니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언젠가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아주머니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사찰로 데려와 밥도 먹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더라고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학교는 제대로 다니질 못했고 그냥 스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자와 한글 그리고 불교 서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다 전 성장을 했고 일부 아이들은 동자승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 그러기 싫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갈망이 컸죠. 그래서 전 10년 만에 그 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절을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경찰서에 제가 아빠를 찾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렸는데 10년 가까이 아버지는 연락이 없었고 전 버려진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절에서 나올 때 보살님이 챙겨주신 돈이 있는데 그것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떨어졌고 3일을 먹지 못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모살이도 했고 식당에서 일도 했고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일까지도 했었죠.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가리지 않고 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공부에 대한 갈망도 점점 커져갔어요. 이유는 제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일을 해도 저는 늘 월급이 적었고 학교도 안 나왔다는 이유로 멸시 아닌 멸시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검정고시를 봐서 겨우 고등학교를 마쳤고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졸업장까지 땄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으니 절 보는 시선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노력 끝에 저는 결국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일당만 받던 제가 월급도 나오고 성과금도 주는 회사를 다니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돈을 벌었던 것보다 마음도 편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게 됐죠. 저희 회사는 주로 중견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일이 많았던 회사였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이번에 좀 탄탄한 철강 회사에서 하청을 받게 됐는데 그 철강 회사가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고 제조업에 관련돼서는 하청업체들에게 일을 많이 주는 회사라고 해서 사장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계약이 성사된 날 전 직원 삼겹살 파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회사에 일거리가 많아지니 월급도 조금씩 올랐고 저에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반지하 월세방을 벗어나 햇빛이 비치는 작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싶었던 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 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철강 회사 직원들은 저희 회사에 자주 와서 일은 잘 돼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계약건이 들어오면 회의도 하면서 자주 왔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회사에 올 때마다 저한테 떡도 주고 빵도 사주고 하면서 요즘 말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고아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냐고 솔직한 제 심정을 그 사람에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한테 필요 없고 저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면서 적극적인 구애를 했어요. 저는 제 삶이 이래서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 남자는 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며 많이 아끼고 사랑해줬죠. 이러는데 넘어가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 그 남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8개월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고 저에 대해 온갖 인신 공격과 비난을 퍼부었죠. 미친년 아니야? 감히 어디서 내 아들을? 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서 얕보는 거니? 네 주제를 생각해. 어디서 본데 없는 게 우리 집에 기어들어오려고. 난 절대 널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알겠어? 어머니, 저도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져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본데 없이 자라진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실 분이 어머님이라 생각해요.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다 같은 거 아닐까요? 뭐? 야, 그러면 왜 네 아버지가 여태껏 널 찾지 않은 거야? 그거는 널 버렸다는 거야. 너도 알잖아. 근데 지금 너랑 우리 아들이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이야, 방귀야? 너랑 우리 아들은 달라. 수준이 다르다고. 시어머니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은 제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에게 엄포를 놓았고, 만약 결혼을 안 시켜주면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대신 이런 며느리 얻은 거 온 동네방네 알리고 싶지 않으니 결혼식은 절대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혼인신고만 한 채로 살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니까 참 행복했어요. 겨울이면 시어머니 몰래 붕어빵을 가슴에 품고 와 저에게 주고, 여름이면 집 앞 슈퍼에서 만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하하호호 이야기하면서 인고 부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도 정말 대단했죠. 시어머니는 항상 잘난 자기 아들을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해댔고, 세탁기도 못 쓰게 하면서 그 엄동설 안에 온갖 빨래를 시키며 절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반찬이 입에 안 맞다면서 밥상을 엎어버리는 건 거의 일상이었고, 제가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든다며 난장판을 만드는 일도 많았죠. 남편도 시어머니 행동을 보고 정말 많이 싸웠는데 그것도 잠시뿐.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 절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 모진 시집살이 끝에 전 1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그때 시어머니의 구박이 조금 사그라졌었죠. 이유는 뱃속의 애가 남자아이란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잘해주진 않았지만 이 집안의 장손이 자라고 있으니 저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 아이를 가졌을 때 전 정말 몸도 마음도 행복했어요. 10달이 지나고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 사랑이 정말 대단했죠.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정말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었고, 오직 손자만 보일 뿐 전 그냥 식모처럼 밥만 해주면 된다면서 자식 교육은 시어머니 본인이 다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들은 말인데, 네 엄마는 본데 없이 자라서 너는 이 할미를 엄마라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정말 그때 너무 속이 상해서 거의 매일 눈물바람이었는데, 착한 우리 아들은 항상 제게 와서
난 할머니도 좋지만 엄마가 더 좋아하면서 귓속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참 부모 자식 간을 시어머니가 떼어놓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8살 때쯤 사시처럼 변해가서 이상해서 안과에 가서 특수 안경을 맞췄죠. 집안에 사시 눈인 사람이 없는데 안과에서는 약간 후천적인 것일 수 있으니 교정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아들이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사범 선생님이 아주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아들에게 해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듣지 못했다면서 자꾸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태권도 사범 선생님은 제게 저희 아들이 청력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걱정을 했고 청력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전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같이 가서 검사 결과를 들어봐야 한다고 아이가 검사 받을 동안 내내 같이 있었는데 당시 가장 신경 쓰였던 청각과 사시에 영향을 주는 뇌파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란 말에 저희 가족은 안심을 했었죠. 그런데 MRI 촬영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듣게 됐고 그때도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됐죠. 해외에서는 로렌조 오일이란 병으로 유명한 병인데 정확한 병명은 부신백질 2 영양증입니다. 미국에서 로렌조 오일이란 아이가 이 병으로 유명해져서 영화화됐는데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현재로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염색체 이상으로 몸 안의 지방산이 분해되지 않고 뇌에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질환인데 시력이나 청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X염색체 이상이 원인이라 이게 엄마를 통해 아들에게만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라 이게 무슨 소립니까? 그러면 우리 손자가 자기 엄마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년 때문에 우리 손자가 병을 얻었다는 얘기네. 야, 이년아. 이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귀한 손자까지 잡아먹는구나. 재수없는 년. 더러운 년. 전 시어머니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반대한 결혼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제 아들이 저 때문에 병을 얻게 된 것이 사실이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집에 와서 제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집안에 있는 온갖 살림살이를 제게 던졌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보다 마음이 아픈 건 제 아들이 저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그런 저를 시어머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희귀병이라잖아요. 아무리 엄마로부터 유전이 돼도 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지금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성준이 병을 빨리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준이가 병을 얻은 건 이 사람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한테 그만 좀 하세요. 네? 네 아들이 2년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자. 소년 때문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어머님, 다 제 탓입니다. 성준이, 제가 꼭 낫게 할게요. 제가 꼭 낫게 할게요. 성준이 잘못되면 그땐 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네 목숨줄도 성치 못할 거야. 알겠어? 아들은 검사 결과 후 바로 입원을 하게 됐고 아들에게 좋다는 치료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차도는 없었고 아들은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들을 병간호하는 걸 안쓰럽게 여겨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시어머니 구박만 받게 될 거니 병원 근처 작은 방을 얻어주면서 편하게 지내라고 해줬습니다. 당시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고 한 달에 500에서 700만 원이 넘게 드는 병이라 남편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어요. 직장 생활 외에도
밤에 배달 알바를 뛴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몇 개월을 우리 부부는 고통 속에 지내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만 걱정할 뿐 자기 손자 면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오기만 했고 병원에 면회 와서도 절 원망하고 비난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생각하지도 못한 시련이 또 찾아왔어요. 그날은 늦은 밤이었는데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모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아들 병실로 달려와 절 찾더라고요. 그래서 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좀 전에 제 남편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빨리 응급실로 가보라고 해서 전 너무 놀라서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응급실로 내려갔을 때 남편은 숨이 멎은 채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로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전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아 다리에 힘이 풀렸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남편에게로 다가갔죠. 여보, 성준이 아빠, 당신 왜 이래?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얼른 눈 떠봐. 눈 떠보라고. 이 악마 같은 년. 어디 내 아들 몸에 손을 대? 너 때문에 내 아들까지. 네가 내 아들 대신 저 세상 갔어야 했어.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저 세상 갔어야 했다고. 내 손자한테 몹쓸 병을 주질 않나. 이제 내 아들까지 이렇게 빼앗아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못된 년아.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기절해버렸고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편이었던 남편을 하늘이 데려가시니 전 이제 살 희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절한 이후 자기 아들 장례를 치러야 한다며 장례식장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장례복을 다 찢고서는 절 무슨 짐짝 내팽개치듯이 꺼지라고 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전 그때 얼마나 치욕스럽고 마음이 아팠던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전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쫓겨났고 남편이 그렇게 떠나가는 걸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나서 시어머니는 절 더 괴롭히기 시작했죠. 저한테 악귀가 들었다면서 무당에게 절 데리고 가서 악귀를 물리치는 굿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누굴 더러 악귀라고 하는지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 제 마음속에서 화가 조금씩 자라났죠. 굿하는 것도 모자라 병원비며 다 저보고 벌어서 알아서 하라고 했고 자기 손자가 잘못될 시에는 그땐 정말 지옥 갈 줄 알라면서 저주를 퍼붓고 갔어요. 어떻게 할머니란 사람이 손자 병간호 한번 하지 않고서 저만 비난하고 모든 짐을 저한테 지게 하면서 제 아들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생각 자체가 정말 악독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 제가 살려야 하고 치료비 또한 제가 벌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거려. 다행히 간호사분들이 제 사정을 알고 제가 일을 하러 나갈 때는 간호사분들이 제 아들 상태를 잘 체크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치료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 건너 하루 24시간 꼬박 잠도 자지 않고 끼니도 걸으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젊을 때는 몸이 그나마 따라줘서 괜찮았는데 출산도 했고 나이도 먹으니 이렇게 제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았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매일 병원으로 전화해 제 아들의 상태만 체크할 뿐 면회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 아들이 잘못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절 가만히 안 두겠다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 1년이 됐을 때 제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게 아는 척을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정남수 과장님 아내분 아니세요? 네?
네. 근데 누구신지? 저예요. 과장님이랑 같은 부서에 있었던 김창수 대리 와이프예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안 그래도 과장님 장례식 때 갔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뵙지를 못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드님도 아프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솔직히 좀 그렇죠.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들으니 배우자가 사망하면 직계 가족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네. 저도 남편이 회사 입사 초기에 그런 말을 하길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드님 병간호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여러 가지 알바를 해도 시간 대비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에 걱정하던 차였는데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들으니 저는 당장 알아보게 됐습니다.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가족이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죠. 전 1년 동안 이걸 모르고 뼈 빠지게 알바만 뛰었는데 이런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취업할 수 있게 원서라도 낼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담당 직원은 한참을 고민하다 때마침 신입사원을 한 달 뒤 뽑는데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제도를 회사에서 도입했으니 그때 응시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예전에 이 기업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경력도 있다며 절 어필했고 담당자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력서 낼 때 어필을 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제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란 희망에 전 이력서를 아주 꼼꼼히 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웬일로 병원에 제 아들 병문안을 왔다가 제가 이력서를 쓴 걸 보더니 또 난리가 났죠. 야, 넌 염치도 없니? 내 아들 잡아먹고 그 회사에 기어 들어가려고?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 어머니, 제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해야 우리 성준이 치료비도 마련하고 병간호할 시간도 지금보다 더 낼 수 있어요. 계속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와서 성준이 병간호 해주실 것도 아니고. 야, 네가 성준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병간호를 해? 왜 내가 하냐고? 성준이 할머니시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치료비 한 푼 대주신 적 있으세요? 만약 제가 성준이 병간호하면 어머님이 치료비 마련할 능력은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기가 차네, 기가 차. 지가 지금 이 사달을 다 내놓고 나더러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애미한테 파락파락 대들어? 어? 야, 말 나온 김에 너 돈독이 오른 것 같은데 내 생활비 더 올려다오.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니 그러는 게 맞지 않니? 시어머니의 잔머리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제가 하는 꼴이 밉다 하면서도 저한테 빼내갈 건 다 빼내가려는 그 인정머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할 정도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아들을 위해서 무조건 취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제발 취업할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취업해서 자기 고생시키지 말라며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제게 악담을 하더군요. 한 달 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아주 어렵게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엄마 면접 본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아들을 안고 다 우리 아들 덕분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아들이 제 눈을 멍하니 보는데 엄마 잘했어요. 엄마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면접 준비도 잘 해야겠다는 마음에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예상 질문을 적고 답변하는 걸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때 또 시어머니가 절 감시하러 온 마냥 병원에 왔었죠. 아이고 우리 손자 애미 잘못 만나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불쌍한 내 새끼. 여긴 웬일이세요? 내 손자 보러 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건 뭐야? 너 면접 보니? 회사에 서류 통과한 거야? 네. 모레 면접 보러 가기도 했어요. 면접 통과하면 그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맞지? 아휴, 그러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너 나 몰래 취업해서 돈 뒤로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니, 제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성준이 병원비 마련하는 거예요. 취업해서 제가 호의호식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됐고, 모레 면접 보러 가면 나랑 꼭 같이 가자. 꼭 붙어 있어야 돼. 알겠어? 취업한답시고 CM이한테 바락바락 대든 거 자신 있으면 취업해서 내가 너 인정할 수 있도록 보여라. 알겠니?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못되게 하는지. 저렇게 말하는 학원이라도 다니는지 진짜 말꼬락서니가 들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 꽂는 말만 하더라고요. 면접날 시어머니는 절 따라와서는 회사 구석벽에다가 엿도 붙이고 이상한 부적도 붙이고서는 저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말하더라고요. 2년 안에 악기는 물러나고 우리 손자 그리고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2년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첫째 신명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무당이 그러는데 너한테는 악기가 아주 제대로 붙어서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낼 거란다. 이번에 취업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니 내가 이러는 거야. 면접 가서 말 더듬고 못하게만 해봐. 그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취준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호의호식하기 위해 며느리가 취업이 돼야 한다니.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일 앞두고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니 될 일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 말과 행동은 다 잊고 오직 제 아들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죠. 면접을 본 지가 한참 된 터라 괜히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면접관들 앞에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제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면접관들과 이야기할 게 있다며 면접을 잠시 멈추자고 하더라고요. 전 제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면접관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실명이 이시연 씨 맞습니까? 네. 왜 그러시는지. 전 개명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까? 어머니는 절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에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찾으려 애를 썼지만 경찰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찌 됩니까? 제가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순간 면접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도 안 된다면서 서로 수군거렸고 갑자기 비서를 불러서 회장님께 당장 연락드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면접장에 홀로 앉아 기다리는데 사장님이라 하는 분이 절 뚫어져라 보더니 혈액형은 뭔지, 그때 아버지랑 헤어진 시장을 기억하는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묻더라고요. 전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사장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탈춤 공연이 있었던 시장에서 아버지랑 헤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제 손을 잡더니 같이 가야 할 때가 있다며 절 데리고 갔죠. 회사에서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곳으로 절 데리고 갔고 거긴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하다 말고 갑자기 왜 회장실에 오게 됐는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회장실로 들어갔는데 회장실 벽에 어떤 여자아이 초상화와 젊은 여자 초상화 그리고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저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던 회장님으로 보이는 노 신사분이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 뒤돌아서 절 봤습니다. 그때 저도 놀라고 회장님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분명히 알아봤죠. 그 회사 회장님은 바로 제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네가 시연이냐? 정말이야? 네, 저는 이시연인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으세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라면 절 찾았을 거예요. 제가 경찰서에 아버지 찾고 있다고 신고도 했고 수십 년을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니 제가 믿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지연아, 난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평생을 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어. 자식을 그렇게 저 세상 보내고 내 정신으로 살지 못했어. 여기 초상화와 사진들. 네가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하고 널 그리며 살았어. 아무리 제 아버지라고 많은 것을 증명해 보여도 사실 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친자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전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단 회장님은 그동안 회장님이 기억하던 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셨고 전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절 찾을 수 없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6살 때 회장님과 헤어진 이후 회장님은 절 찾으러 시장 곳곳을 제 이름을 부르며 찾으러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장 길 건너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걸 보고 회장님은 혹시 제가 아닌가 싶어 갔는데 제 또래 여자아이가 군용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너무 크게 사고가 나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아이가 SY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있는 걸 보고 회장님은 그 아이를 저로 생각하고 제가 그날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며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저에게 속죄하며 살았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시장에서 넘어졌을 때 가방에 회장님이 만들어준 열쇠고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마도 제가 떨어뜨린 그 열쇠고리를 사고를 당한 그 아이가 주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회장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고 점차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회장님은 제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절 찾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고 그 아이를 장례까지 치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오로지 일에만 매진하다 지금의 기업을 일구셨고 그 회사에 제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된 거죠. 회장님은 자신의 사위가 회장님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모른 채 제가 일하던 회사에 하청을 주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를 따라오다 보니 저는 회장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전 회장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를 안고 펑펑 울었죠.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고 왜 운명은 저와 아버지를 갈라놓아 이렇게 서로를 평생 힘들게 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전 하루라도 더 빨리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당장 친자 검사부터 진행하자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다며 비서한테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난 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심정으로 네 사진을 찾아서 전단지를 뿌려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때 너무 가난해서 이리저리 작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더라 짐을 줄이다 보니 네 사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 경찰에서는 내가 네 장례를 치른 걸 알고 내가 다시 널 찾는다고 하니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널 가슴에 묻고 오직 일에만 전념했어. 그럼 저 초상화와 사진들은 왜 그리신 거예요? 너무 그리웠거든. 네가 어릴 때의 얼굴을 기억해서 초상화를 부탁했고 점차 자라는 모습을 추측해서 그림을 그렸어. 오죽했으면 내가 몽타주 그리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네 그림을 그렸겠니. 그러다 요즘은 컴퓨터 실력이 좋아서 네 초상화를 보여주니 사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더구나.
나랑 이 회사를 일군 스타트 멤버들은 너에 대한 이야기를 암암리에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네가 우리 회사 면접을 보러 오게 됐고 그 면접관 중 한 명이 나와 호영호재하는 사람인데 널 알아보게 된 거야. 내가 평생 그렇게 네가 단 하루만 살아서라도 돌아오면 좋겠다고 빌었는데 이렇게 널 만나게 되다니.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시연아. 아버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회사 이름은 SY, 제 이름 영어 이니셜을 따서 지었고 그렇게나마 절 기억하려 했던 것이었죠. 남편이 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전 SY라는 이름이 회사명을 이니셜로 한 거라고만 믿었지 제 이름의 영어 이니셜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만약 그걸 눈치챘더라도 절대 저희 아버지의 회사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고도 이 모든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운명의 실타래가 있어 저와 아버지를 연결해 준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고 저는 남편이 이 회사에 다닌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귀병에 걸린 아픈 아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 손을 보더니 시댁에서는 널 도와주지 않냐면서 묻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참고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손을 보더니 이미 짐작한 것 같았죠. 부모 없는 며느리를 들여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아버지에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모진 구박을 받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과 아들이 아픈 것이 모두 제 탓이라며 지금까지도 절 괴롭히고 있다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절 보더니 괜찮다며 아버지가 이제 있으니 괜찮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절 안아주셨죠. 아버지는 손자를 보고 싶다고 병원으로 가자고 하셨고 전 그렇게 아버지와 회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제가 나오길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어떻게 됐어? 빨리 말해. 말해보라고.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네? 뭐? 이게 눈 똑바로 뜨고 날 보는 거 보니 붙었구나. 너 붙었지? 그치? 월급은 얼마나 준다고 해? 저 여기 취직할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집으로 가세요. 전 성준이 보러 가야 해요. 뭐? 취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내 생활빈, 성준이 병원비 누가 해결할 건데 누가? 시어머니가 절 다그치며 또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 하자 아버지 비서들이 시어머니를 막아서더니 로비 끝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얼굴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누구냐면서 이것들 다 뭐냐면서 난리를 쳤고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길래 입을 손으로 막아버렸어요. 네가 내 딸 이렇게 고생시킨 CM이냐? 어디다가 그 더러운 손을 내 입에 갖다 대?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잠깐만. 딸? 누가? 얘가 당신 딸이라고? 아유, 이봐요. 얜 본데 없이 자란 고아예요. 딸이라고? 아유, 어디서 사기를 쳐, 사기를? 야, 너 이 영감이랑 무슨 사이야? 말해봐.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어릴 때 헤어졌던 진짜 우리 아버지. 아유, 이게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야, 이 영감이 네 아버지면 난 이 회사 회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손목을 꽉 잡고 터진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보라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비서들이 회장님 하면서 말리는데 시어머니는 회장님이란 소리에 놀라 말도 안 된다며 뒤로 나자빠졌죠. 아버지는 내 딸 손을 네가 이렇게 만들었냐면서 시어머니 두 손을 붙잡고 로비 가장자리에 있는 까칠까칠한 돌바닥에 시어머니 손바닥을 마구 문질러댔어요.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아프냐면서 내 딸은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너 때문에 당하며 살았다고 시어머니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박박 문지르는데 보는 제가 다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끝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잘못했다며 손바닥으로 비는데
그것도 아파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비 애미 없는 딸령 거두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면서 또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시어머니 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순 없다며 경비원을 시켜 회사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얼마 후 기다렸던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당연히 회장님과 전 부녀가 맞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이 되니 정말 기뻤고 그제서야 전 마음 놓고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저와 부녀 관계가 확인이 되자 제일 먼저 손자를 보고 싶다며 병원으로 안내하라고 하셨죠. 병원에 도착한 아버지는 제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가 이제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통곡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이야기를 해 아이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들었고 직원들을 시켜 저희 아들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꼭 찾으라며 지시를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니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한 든든함이 느껴지는데 그걸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고 너무 행복했죠. 아버지는 제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 삶을 살라며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으로 쫓겨난 후 매일같이 연락이 오던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 병원에 오신 걸 알고는 잠복을 하다가 나타나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아버지가 정말 부녀 사이가 맞냐고 수십 번 물었고 저는 맞다고 이야기하며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 어른. 제가 그동안 며느라이를 잘 가르친다는 게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노영 푸시고 제 아들이 1년 전에 떠난 거 아시죠? 아유, 사위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사돈 불쌍해서 어쩌노.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한 가족처럼 지냈으면 해요. 그렇지 성준애미야? 완전 돌았군요. 성준애미? 결혼하고 절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인 거 아시죠? 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셨을까?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저한테 2년 전엔 하셨잖아요. 뭔가 네가 오해가 있는데. 오해? 이제 당신이랑 내 아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안 나타나는 걸로 끝내면 안 되지. 당신 내 딸 그동안 하녀처럼 부리고 때린 거 폭행죄로 내가 고소할 거야. 그리고 우리 딸한테 했던 그 못된 짓들 내가 낱낱이 파헤쳐서 당신 완전히 박살낼 거야. 알아들어? 아버지는 병원에 이야기해서 시어머니가 이 병원에 출입을 못하도록 부탁했고 시어머니는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날 수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폭행죄는 성립이 됐는데 시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잘 변호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고령인 점과 초범인 걸 감안해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됐죠. 원래는 콩밥까지 먹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절 찾아와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제발 징역은 피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전 그래도 우리 남편 어머니고 제 아들 할머니인데 라는 마음에 징역은 받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했고 그 뒤로 한동안 시어머니는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전 아들을 돌보며 제 인생을 찾아가려는 그때 아들을 간호해줄 간병인을 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시어머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또 병원으로 절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진짜 무섭고 찰거머리 같다는 생각을 했죠. 나만한 간병인이 어딨니? 내 손자 내가 가장 아끼고 잘 돌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날 간병인으로서 그리고 나한테 간병비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 아니니?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당신이 언제 우리 성준이 간병이나 해준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뭐? 간병비? 자기 손자가 아픈데 돈에만 눈이 멀어서는. 당신은 인간 아니야. 당신은 악마야, 악마! 전 시어머니를 쫓아낸 후 병원에 신고했고 시어머니는 진짜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돈 버는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벌금을 내고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죠. 돈이 없다 보니 자꾸 가진 걸 팔게 되고 나중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성격도 괴팍해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던데 친척집에서도 쫓겨나 결국 작은 시장의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음식 솜씨도 없어서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면서 근근히 생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희 아버지는 제 아들이 국내 병원에서는 치료할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는 전 세계를 수소문해 스위스에 있는 전문의에게 제 아들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스위스 병원에서 제 아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다는 소식을 받고 현재 제 아들은 스위스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며 사셨던 분이라 절 잃어버리고 나서 결혼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껏 못해드린 효도 다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지어 평생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절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아버지는 일을 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실천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많은 기부와 교육 지원을 하셨는데 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미아찾기 운동센터를 열어 열심히 활동 중에 있답니다. 불행을 타고났기에 이보다 더한 바닥이 있겠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바닥 아래는 더한 지옥 같은 고통도 있었고 그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도 있다는 걸 전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정해진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운명을 개척하고 노력하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현재의 삶이 힘들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의 빛을 찾으려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밝은 빛을 보실 날이 꼭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